안녕하세요. 최원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글 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샌드박스의 시대의 종결 및 AI 에뮬레이터의 시대의 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글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 중인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에 아직 완벽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글아이라고 프로젝트명을 정한 거는 실제 2008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에요. 여기 아래쪽에서도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제목이고 실제 AI 시스템 이름 자체가 이글아이입니다. 그 이글아이가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현금 지급기 그리고 거리에 있는 CCTV 등을 모두 다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통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전자장치와 시스템을 다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을 AI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 AI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글아이라는 프로젝트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1993년도부터 악성 코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하우리를 거쳐서 누리랩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글아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누리랩에서 미노스라든지 그리고 이글아이 그리고 CDR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을 좀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수집하시고 계신 악성 코드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악성 코드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분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유사도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악성 코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서 뭔가 분석을 한다라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퍼지 해시를 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GCF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실제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세분화된 부분을 저희가 측정할 때는 이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분류를 묶어낼 때는 대부분 다 퍼지 해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최대한 빨리 어떤 특정 퍼지 해시가 주어지면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만큼 빨리 이제 그 유사한 해시를 찾아내는가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제작하고 있는 미노스라고 불려지는 기본 개념에서 저희는 제품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악성 코드들은 패킹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사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약간의 방해를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패킹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킹이라고 하면은 물론 언팩을 하면 돼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미노스에서는 언팩을 최대한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퍼지 해시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한다라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실행 파일이 주어진다라면은 이것이 압축되어 있다라면은 실행 압축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도 저희 미노스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에 어떤 또 숨겨진 파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진 않을지 그리고 파일 뒤쪽에 뭔가 첨부되어 있진 않은지 어태치되어 있진 않은지를 측정하는 오버레이 기법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거기에서도 역시 파일을 뜯어내고 다시 추출하는 부분들을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퍼지 해시를 다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퍼지 해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리소스 내에 있는 7집을 추출해서 그것이 인스톨 실드이고
네, 거기에 또 오버레이에 붙어 있는 캡 파일을 뜯어내고, 네, 이 캡 파일들을 다 이제 또 압축을 해제해서 또 거기에서 또 정말 또 해시들을 또 추출해내기도 하고요. 데이터 1.cap이라고 하는 이 파일 내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설치될 파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추출한 다음 저희가 퍼지 해시를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 내에서 굉장히 많은 퍼지 해시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언팩을 해서 보통 퍼지 해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이 팩커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네, 샌드박스를 사용하면은 언팩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패킹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언패킹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코딩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순간 이제 제약 조건이 따르게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것들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이 또 존재하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다른 분은 그거 역시 우회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또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은 또 존재합니다. 네, 결국 이것은 무한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샌드박스에는 결국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존재하는데 네, 특정 일자에만 동작을 한다면요. 예를 들면은 뭐 1월 1일에만 악성 코드가 동작한다. 이러면은 샌드박스의 환경이 1월 1일이 되어야 돼요. 또는 운영 체제 자체가 특정 한국어가 아닌 영어일 때만 동작한다. 자, 이런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영 체제를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악성 코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실제 있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했던 것 중에는 포르투갈 언어에서만 동작하는 운영체제 윈도우에서만 동작하는 그러한 악성 코드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주로 뱅커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대다수가 그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샌드박스들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 많은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샌드박스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악성 코드들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런 유형의 악성 코드들을 최대한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자 하는 악성 코드 자체가 결국 윈도우용인지 리눅스용인지 우리가 또 따져야 돼요. 그죠? 운영 체제를 체크해서 이놈이 진짜 예를 들어서 리눅스용이라면은 우리도 샌드박스를 리눅스를 준비시켜야겠죠. 또는 그 리눅스가 특별하게 예를 든다라면은 특정 CentOS 여기에 7버전에서만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 버전까지 뭔가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만 동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면은 역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운영체제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악성 코드는 샌드박스 환경 하에서 동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자 하는 악성 코드가 윈도우인지 리눅스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특정 조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것도 결국 무시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1월 1일에 파기하는 악성 코드, 그리고 포르투갈 언어에서 윈도우에서만 동작하는 악성 코드 등 이런 수많은 조건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론 역시 저희가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작하지 않는 CNC도 존재할 수 있죠. 이미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CNC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악성 코드는 더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어떤 킬 스위치가 동작되어지고 있는 악성 코드들. 예를 들면 워너크라이 같은 이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킬 스위치가 도메인 주소가 있죠. 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그 도메인 주소가 존재하면은 워너크라이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동작시킬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악성 코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물론 우리가
네트워크를 끊는다든지 또는 CNC를 또 적절하게 우리가 흉내내는 형태를 또 나름 구축을 해줘야지만 이런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동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조건들 그냥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악성 코드가 실행되어져서 뭔가 행위를 우리는 기록하고 싶다. 이게 결국 저희의 목표였어요. 이 많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결국 샌드박스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이제 저희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을 만약 샌드박스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네, 차세대 에뮬레이터입니다. 차세대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어요. 차세대 에뮬레이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에뮬레이터하고 뭔가 다른가? 에뮬레이터는 분명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뮬레이터는 운영체제를 에뮬레이션 해주진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기존에 알려진 것은 코드 블럭 정도, 일정 코드 블럭 정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의 API들을 완벽하게 에뮬레이션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뮬레이터는 제일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주로 암호 해독 쪽에 많이 쓰여졌어요. 암호화 바이러스를 우리가 복호화시킬 때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주로 악성 코드가 실행 직전에 여기 뒤쪽은 다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되어 있고 특정 이 암호된 영역을 디크립션 해주는 디크립트 영역만이 일부 존재했던 거죠. 이 부분은 주로 윈도우즈 API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작 위치, 여기 시작 위치와 끝 위치까지만 어느 정도 반복을 하면서 뭔가 코드를 해제할 수 있는 디크립션 로직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에뮬레이터가 가능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에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체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뭐 x86 계열 어셈블리 언어고 API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요 영역, 즉 코드 블럭 정도는 충분히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로 백신 업체에서는 이 암호화된 바이러스를 복호하는 과정에서 주로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우리가 윈도우를 에뮬레이션 할 수만 있다라면은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기존의 에뮬레이터 말씀드렸듯이 운영 체제를 에뮬레이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 중에는 와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리눅스에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에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윈도우 API를 적절하게 리눅스 API하고 매핑시켜 두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실행 파일 로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즉, 리눅스는 PE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네, PE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PE를 마치 운영 체제에서 딱 로딩한 것처럼 로더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API를 실제 운영 체제하고 매핑해주는 API 매핑 과정만 적절하게 있다라면은 충분히 에뮬레이션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API 매핑을 저희가 이제 가짜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실제 운영 체제의 API하고 매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윈도우즈 API하고 매핑을 시킨다라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로깅 처리를 한다라면 로그를 남긴다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 방식은 이미 세상은 넓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 실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합니다. 네, 바로 지금 현재 보시는 바로 큐일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바처럼 Advanced Binary Emulation Framework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아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한 동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은 바로 워너크라이를 바로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킬 스위치를 찾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네, example 폴더를 지금 현재 이동을 해서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86 윈도우즈 밑에 바이너리 밑에 워너크라이 bin이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현재 보시는 바대로 p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즉 이 QLing을 구동시키기 위한 소스 코드를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cat 해서 워너크라이 x86 윈도우즈 디버그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주석이기 때문에 쭉 빼면은 여기 메인부터 이제 QLing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지금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적습니다. 그래서 root fs라고 적혀 있는 여기 폴더 밑에 x86 윈도우즈 밑에 bin 밑에 워너크라이 바이너리를 이제 구동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구동하는 파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DLL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 DLL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트 fs의 x86 윈도우즈 폴더 안에 이제 그 DLL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것, 디버거 모드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후킹을 걸고 있습니다. 훅을 걸어서 킬 스위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멈추게끔 하는 코드를 훅을 걸어뒀어요. 그리고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 워너크라이에 해당하는 바이너리가 실제 MD5 값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뮬레이터가 동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 바이너리,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워너크라이 바이너리를 로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 DLL들이 필요로 하고, 조금 더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커널 32.dll을 이제 메모리에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이런 API들, DLL들, 그리고 또 다른 DLL들, 이런 것들을 계속 로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로딩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모든 것들이 로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겁니다. 메인 엔트리 포인트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쭉 엔트리 포인트부터 이제 해당 에뮬레이터를 쭉 구동을 하다가 만일 API,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인터넷 관련된 API를 지금 현재 호출하고 있죠. 이 호출되는 상황에서 인자값들 이런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그대로 에뮬레이션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PI를 호출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특정 URL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해서 요런 HTTP에서 뭔가 더 복잡한 이런 도메인.com에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즉, 요 시점이 바로 킬 스위치가 지금 현재 체크되어지는 위치인 거죠.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도메인이 살아있으면은 해당 이 워너크라이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PI를 접근해서 아래 인자값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 인자값들의 킬 스위치 값,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워너크라이를 실행한 건 아닙니다. 킬 스위치를 찾는 구간까지만 실행을 한 거죠. 그리고는 딱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훅을 걸어서 이제 킬 스위치를 찾는 부분까지만 딱 작업을 하게끔 훅을 걸어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바대로 분명히 운영체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리눅스 관련된 운영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파일을 그대로 로딩을 해서 PE 파일을 구동을 하고 API 호출을 진행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윈도우즈 API들은 모두 다 리눅스의 API하고 매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하고 있는 API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뭔가 하드디스크에 뭔가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형태로 매핑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크리에이트 파일, 라이트 파일 한다고 해서 리눅스의 파일들이 뭔가 감염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퀼링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동작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퀼링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모든 윈도우의 API를 에뮬레이션 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그 모든 API들을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되어지지 않았던 윈도우즈 API들이 존재하겠죠. 그 많은 윈도우 API를 다 코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딱 악성 코드를 동작시킬 만큼의 API들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API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API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딱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되어지지 않은 윈도우 API는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존재했죠. 즉, 악성 코드 실행을 위해서 딱 직접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API를 계속적으로 코딩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예를 들어서 A라는 악성 코드에는 A, B, C API만 사용했는데 B라는 악성 코드에서는 DEF를 만일 호출을 했다라면은 DEF를 API를 호출했다라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코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계속적으로 API를 코딩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특정 조건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만일 특정 조건 중에 날짜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getDate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getDate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날짜 값이 넘어온다. day의 값이 넘어온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일 호출을 했다라면은 분명히 여기 밑에 쪽에서 이제 이 day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경우일 때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겠다라고 쭉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API의 리턴 값이 모든 악성 코드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는 1월 1일에 동작하는 거고 B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동작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적절한 리턴 값도 만들어주기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코딩 때마다 이 getDate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가면서 얘가 1월 1일을 원하는구나. 얘는 12월 25일을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적절한 리턴 값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악성 코드를 분석함에서 있어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퀼링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퀼링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퀼링의 개념은 물론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 API들을 다 코딩해야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차세대 에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퀼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다양한 운영 체제를 에뮬레이션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제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윈도우즈만을 보여드렸는데 실제 퀼링 안에는 리눅스도 에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운영 체제에 대한 에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API의 리턴 값은 하드 코딩된 형태로 값을 리턴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특정 커널 32.dll을 흉내낸 어떤 소스 코드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get module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리턴 제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제로를 리턴해주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코딩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코딩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리턴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1월 1일을 리턴을 해야 된다, 12월 25일을 리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코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정 날짜에 동작하는 악성 코드의 경우 날짜 API를 호출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서 악성 행위를 할지를 결정한다라면은 이 하드 코딩된 API 리턴 값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1월 1일 리턴을 해줬는데 사실 이 악성 코드는 12월 25일에 동작하는 악성 코드라면은 이 리턴 값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 차세대 에뮬레이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운영 체제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원하는 API 리턴 값을 알아서 잘 전달해야 되며, 최소한의 물론 API 코딩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API 코딩은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코딩만으로도 악성 코드의 행위를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만 된다라면은 저희는 샌드박스로부터 자유를 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샌드박스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네, 퀼링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참조를 한다라면은 운영체제 에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악성 코드가 원하는 API 리턴 값만 저희가 잘 찾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네, 샌드박스 없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API가 원하는 API 리턴 값을 계속 우리가 전달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하는 형태, 악성 코드가 원하는 행위들을 저희가 다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퀼링 프로젝트처럼 저희도 코딩을 했습니다. 물론 제목은 이글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클래스명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네, 누리랩 에뮬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는 바대로 거의 비슷하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퀼링처럼. 자, 보시면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여기에 넣습니다. 네, 넣고요. 그 다음에 그냥 디버그 모드만 좀 온 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run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누리랩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는 여기 run 부분 거기 안에 run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뭘 하냐 그러면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행 파일, p 파일에 관련된 것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누리랩 파일이라고 하는 요 p 파일, 그죠? p 파일을 저희가 호출해서 정말 요게 플러그인을 포문을 돌아보는 거죠. 포문을 돌면서 지금 조금 전에 입력되었던 이 실행 파일이 어떤 포맷인지를 체크합니다. 파일 포맷을 체크해서 해당 파일 포맷을 딱 발견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거죠. 이때 PE 파일이면은 이제 만일 PE 파일이면은 운영체제가 저희가 윈도우가 부팅이 되어야겠죠. 윈도우즈가 필요하겠죠. 만일 리눅스 파일이라면은 리눅스 운영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러그인이 동작을 하면서 파일 포맷을 체크를 하고 물론 x86이면 뭐 32비트라면은 x86 윈도우즈를 그리고 64비트라면은 x64 윈도우즈를 준비하는 구조를 갖추게끔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해당 플러그인한테 이제 운영체제를 초기화해달라고. 왜냐하면 해당 파일은 정확하게 어떤 운영체제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해당 플러그인의 운영체제 초기화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태대로 메모리에 파일이 로딩이 되어지고 API 매핑까지 거친 다음에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저희가 OS init이라고 했던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적절한 운영체제를 저희가 찾습니다. 그리고는 운영체제를 초기화하면서 화면상에서는 저희가 윈도우즈의 로고도 출력을 하고 이게 이제 결국 32비트 운영체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만일 64비트라면은 64비트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가 부팅된다 라고 표시를 하고 이제 부팅되면서 해당 이제 가상 메모리들이 이제 매핑이 되어야 돼요. 해당 프로그램명,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으로 줬던 요 파일명이 이제 매핑이 이루어집니다. 매핑이 이루어지고 그 매핑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보시면은 해당 요거는 P 파일을 저희가 파싱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40만 번지의 이제 이미지 베이스가 준비가 되어지고 이미지의 사이즈는 요만큼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가상 메모리에다가 이제 로딩을 시킨 거죠. 이후에 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API들을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API를 저희가 이제 가상 메모리 중에서도 이제 커널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 API의 위치들을 저희가 매핑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여기 내부에서 이제 호출할 때 여기를 호출하게끔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만큼 이제 저희가 API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실행 파일은 API를 딱 세 가지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한 거고요. 사실 퀼링에서도 보시면은 해당 DLL들을 막 로딩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거는 DLL 이 실행 파일이 필요로 하는 DLL들을 모두 다 메모리에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그 DLL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하드디스크 내에 파일이 존재해요. 즉 필요한 파일들을 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실제 그냥 저희는 해당 요
실행 파일 내에서 어떤 API를 사용한다는 걸 저희가 감지를 하고 그냥 메모리에다 매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DLL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퀼링은 윈도우즈 32비트 즉 뭐 예를 들면 윈7에서 커널 32.dll이 필요하면 커널 32.dll을 복사해서 해당 폴더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커널 32.dll 내부에서도 또 DLL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NTDLL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NTDLL도 역시 복사해서 해당 폴더 안에 둬야 됩니다. 즉 윈도우즈에서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DLL들을 이 퀼링 프로젝트 하부에 복사를 해둬야지만 구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DLL들을 그냥 마치 메모리에 로딩된 것처럼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저희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로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런하는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해당 프로그램을 캡스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서셈블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요 캡스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디서셈블을 하고 에뮬레이션은 유니콘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니콘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쭉 내려가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실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특정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은 푸시 어떤 숫자 값이 나오는데 이 숫자 값이 혹시나 문자열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문자열이 맞다라면은 문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마치 디버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점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위치로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 값이 결국은 커널 32.dll의 메시지 박스 A라고 하는 함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메시지 박스의 리턴 값을 적절하게 리턴을 해줍니다. 물론 악성 코드가 원하는 걸로 리턴을 해주자라는 게 저희의 어차피 컨셉이었으니까 그래서 리턴 값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또 밑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콜 문장이 있으면 또 점프 해서 점프했더니 여기는 get drive type A라고 하는 함수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리턴 값을 또 주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 리턴 값을 과연 그러면 악성 코드가 원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역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는 부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운영 체제를 저희가 마치 로딩을 하고 API를 매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적절하게 윈도우즈가 구동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에뮬레이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악성 코드가 원하는 API 리턴 값, 과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특정 일에 동작하는 악성 코드의 경우 날짜 API를 호출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서 악성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턴을 1월 1일이라고 우리가 코딩을 해서 리턴을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월 1일을 리턴을 해서 줬다라면은 결국 이게 1월 1일이 악성 코드가 원하는 값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컴페어 문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좀 전에 우리가 봤던 get drive type A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저희가 리턴 값을 줬습니다. 물론 EAX로 리턴 값을 주는 거죠. EAX가 예를 들어서 0을 리턴해서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결국 제일 빠르게 EAX를 컴페어하는 문장을 찾는 거죠. 결국 여기에 있네요. 자, EAX를 컴페어하는 문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AX를 컴페어하는 문장에 결국 여기 뒤쪽에 따라오는 이 SI라고 지금은 표시되어 있는데 이 SI가 요 시점의 값과 요 시점의 값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지는 거죠. true냐 false냐. 자, true냐 false냐가 나뉘어지는 것. 이 부분이 결국 악성 코드가 원하는 값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 컴페어 문장에서 결국 물론 true일 때일지 false일 때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true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exit 종료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더 길게 나가고요. 물론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true일 때 더 길게 실행을 하고 false일 때 exit해서 그냥 종료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악성 행위가
윈도우즈 API가 기대하는 값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컴페어 문장, 바로 API를 호출하고 난 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EAX에 결국은 비교하는 값, 그 값이 결국 API, 악성 코드가 원하는 값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컴페어 문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컴페어 문장에서 EAX를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 밑에서 컴페어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true냐 false냐를 우리가 가지고 분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실제 악성 코드가 원하는 리턴 값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코드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원하는 값이 되면은 결국 악성 코드가 기대하는 값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결국 코드 커버리지가 정말 커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쭉 실행을 할 거니까. 만일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짧게 끝나버렸다? 이거는 악성 코드가 원하는 값이 아닌 거죠. 결국 굉장히 긴 값들을 찾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이 바로 윈도우즈의 이 악성 코드가 윈도우즈 API로부터 기대하는 값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는 나름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해요.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끝난 시점에 25가 떨어졌다라면은 이제 반대의 값,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컴페어 문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분기되었던 요 값을 저희가 다시 원위치시켜서 다시 되돌아가 보는 거죠. 되돌아갔을 때 얼마만큼 긴 값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처리를 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긴 커버리지를 차지하는 코드 커버리지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 API에서 기대하는 값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결국 악성 코드 커버리지를 크게 하는 값, 결국 악성 코드가 죄송합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크게 하는 값이 결국 악성 코드가 기대하는 값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악성 코드들마다 기대하는 값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API들마다. 그죠? 네, 말씀드렸듯이 나는 1월 1일에 하드디스크를 파괴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악성 코드들마다 기대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API를 기대값을 나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동해왔던 악성 코드들이 주로 사용했던 값들, 그 값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 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값으로 대응하여 코드 커버리지를 가장 크게 하는 값인지를 저희가 나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값들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차세대 에뮬레이터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값으로 대응을 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크게 하겠다라는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결국 스테이트가 있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리워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다시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내용을 바꾸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쿠키런의 AI 버전인 강화 학습 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현재 뭔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 경우에 이 쿠키런에 어떠한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점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됐을 때 또는 그냥 돌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가 보상받는 점수가 어떤 식으로 취해질 건가를 보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값. 우리는 어차피 결국 우리의 AI 에뮬레이터도 결국 쿠키런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이 악성 코드를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코드 커버리지를 크게 하는 값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결국 강화학습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강화학습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저희는 AI 에뮬레이터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너릭 알고리즘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알고리즘인데요.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면은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이 API의 리턴 값들을 우리가 최적화된 API 리턴 값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를 가장 멀리 갈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값. 이 값들을 저희가
처리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AI 에뮬레이터 안에다가 유전자 알고리즘을 코딩을 했고 세대가 세대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윈도우즈 API의 리턴 값을 찾는 거죠. 어떤 것은 계속 고정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get date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요. 네, 날짜 값을 얻으려고 하는 이 값들은 항상 값들이 다른 값들을 원할 거예요. 어떤 거는 1월 1일을 원할 거고, 어떤 거는 뭐 1월 2일, 어떤 거는 12월 25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계속 다른 값들을 원하는 반면 특정 API는 거의 계속 같은 값만 리턴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은 거의 그냥 이제는 고정이 되는 거고, 요 값들만 어느 정도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들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둔 것이 바로 이 유전 알고리즘을 통과시켜서 최대한 가장 많은 세대를 거쳤을 때 제일 좋았던 리턴 값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두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돌연변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돌연변이들까지 생성을 해서 저희가 이 유전자 알고리즘에다가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데이터베이스는 저희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가 원하는 API의 리턴 값들도 이제 잘 추출해주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API 코딩으로 이제 윈도우 행위를 분명히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로깅을 남겨야 되니까, 네, 실행 파일을 실행을 했다라든지, 또는 get 프로세스 메모리 핸들을 얻어가지고 메모리 프로세스에 어떤 것들이 떠 있는지를 얘가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코딩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파일을 뭔가 찾고자 하는 것, find first, find next 이런 함수들 이런 것들은 나름 약간의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딩들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저희가 다 로깅을 남긴 다음에 결국은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마이터의 어택에다가 이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악성 행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고 결국 저희가 말하는 AI 에뮬레이터, 즉 이글아이라는 프로젝트는 바로 이 마이터 어택에 있는 이것들을 매핑시키기 위한 결국 최종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면은 요게 매핑되는 값들을 체크해서 이것은 어떤 유형의 악성 코드일 것이고 어떤 APT 그룹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샌드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샌드박스 없이도 저희는 이 부분들이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AI 에뮬레이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있는 이글아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악성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아무래도 저희가 악성 코드를 많은 대용량의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번 악성 코드가 잘 동작하게끔 저희가 환경을 구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출발을 했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에뮬레이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존에 알고 있던 에뮬레이터를 발전시킨 것을 저희가 이제 차세대 에뮬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세대 에뮬레이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운영 체제들을 어느 정도 커버링은 할 수는 있지만 API 리턴 값들 때문에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제는 이제 AI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유전자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이 부분들에 대한 API의 리턴 값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마이터 어택에 있는 도표에다가 저희가 이제 색깔을 칠해 보면서 이 악성 코드는 어떤 유형의 악성 코드에 해당하겠구나 또는 어떤 APT 그룹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는 아직은 개발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데모를 보여드리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주로 올리고 있는 페이스북 또는 저희의 누리랩
뭐 기술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동영상들을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이글아이는 미노스의 일부 프로젝트일 뿐인 거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저희의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